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이두형 교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태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태학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보고 또 더 나아가 정의뿐만 아니라 생태학자가 과연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리고 생태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생태 현상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또한 어떻게 생태 현상을 이해하는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생태 현상을 예측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생태학은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주 흔히 듣는 용어일 겁니다. 아마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또 논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태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잘 알아보고 또 생태학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면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학문적 기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조금 더 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챕터에서는 먼저 생태학에 관한 정의를 서론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그 다음으로 생태학에서 생태학의 연구의 규모 그리고 또 생태학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 다음에 생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판별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통계학과 더불어 엄격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로 되어 있는 생태학 연구의 사례는 우리가 첫 번째 챕터 이후에 아마도 많은 다양한 생태학 연구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요번 첫 번째 챕터에서는 첫 번째 절과 첫 번째 두 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태학의 정의와 이러한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생태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태 현상이 우리가 지정해 놓은 또는 연구자가 지정한 공간과 시간의 규모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생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는 직접적인 관찰, 그 다음에 실내 실험 또는 야외 실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생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생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생태 자료는 반드시 엄격한 통계적 검증과 그에 따른 타당한 해석에 입각해서 우리가 과학적 근거로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태학의 정의와 이러한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생태학의 정의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분포와 풍부에 관한 연구이며 동시에 분포와 풍부도를 결정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정의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와닿진 않겠지만은 이러한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생물의 분포와 풍부, 즉 어디에 어떠한 생물이 존재하며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또 그것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비생물학적인 인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학의 한 분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현대 정의가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 생태학 창시자의 한 사람인 찰스 엘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요즘 많은 생태학자들이 그러하듯이 무언가 생태계에 나가서 어떠한 생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서 아마도 저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생물을 채집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찰스 엘튼을 포함해서 현대 생태학의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은 1866년 해켈이 가장 먼저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는 찰스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였고요. 생태학을 환경과 생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정의하였습니다. 아마 방금 보신 정의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약간은 두리뭉실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벌든과 샌더슨이 1893년에 현대생물학의 세부 학문에 관한 설명에서 생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동식물의 외적 관계, 과거와 현재의 조건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했고, 내적 관계를 다루는 여타 학문 생리학과 구조를 다루는 형태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1973년에 리클레프스는 교과서에서 생태학을 자연환경, 특히 생물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은 상호작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으로써 훨씬 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태학의 정의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은 생태학의 많은 정의에서는 마치 생물학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앙드레 월타가 1961년에 생태학을 생물의 분포와 풍부도에 관한 과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고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1972년에 생태학자 중 한 명인 크랩스가 생태학의 정의의 핵심인 관계가 빠진 점을 지적하고 생태학을 생물의 풍부도와 분포와 풍부도를 결정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다시 수정하면서 생태학이 생물들이 어디서 얼마나 왜 발견되는지와 관련된다고 정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앞서 보신 생태학의 현대 정의가 정립되었고, 그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분포와 풍부도에 관한 연구이며 동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생태학의 정의와 더불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태학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규모의 생물상을 다루는지, 또 그리고 생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쓰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연구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엄격성을 가지고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의 우리가 지금 함께 배워볼 내용은, 먼저 생태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규모로 발생하는 생태현상의 증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다양한 실험 또는 관찰 또는 수리적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생태 자료는 우리가 생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증거로 이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성을 동반한 통계 처리 결과에 기반하는 것이 가장 현재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현상은 다양한 규모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생태학은 즉 규모에 따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시간 규모, 공간 규모 또는 생물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영향을 우리가 인지해야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그 상호작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생물계에서 생물상이 어떠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계는 다음과 같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작게는 세포 내 소기관, 그 다음에 세포, 이들이 모여서 조직, 기관, 그 다음에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개체, 그 다음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태학은 이 마지막 세 단계, 개체 이상의 마지막 세 단계 또는 생태계를 포함하는 마지막 네 단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생명체, 예를 들면 개미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쥐 한 마리, 소나무 한 그루, 등등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체군은 동일 종의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나비들이 여러 마리 모여서 함께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의 개체군, 파퓰레이션으로 우리가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체군은 우리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그 크기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마을에 호숫가 주변 꽃에 존재하는 동일 종 나비들을 하나의 개체군으로 본다면은 그 숫자는 아마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큰 규모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존재하는 지금 언급한 동일한 나비들을 하나의 개체군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큰 그 개체군은 훨씬 더 큰 규모에서 훨씬 더 많은 개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군집, 커뮤니티는 다수의 종의
개체군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뒷산에 뭐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그 밑에 초본식물들도 있고 그곳에 나비도 날아다니고 꿀벌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뭐 토끼도 있고 자 고라니도 있고 자 그렇다면 그 군집은 지금 말씀드린 다수의 종들로 구성된 개체군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는 생태학은 어떻게 개체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체군 수준에서는 특정 종의 분포 유무와 또는 많고 적음을 그 종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존재하고 많은지 적은지 그렇다면은 왜 그러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개체군 내의 개체수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주로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은 군집의 단위에서 그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들의 조성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또는 경쟁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동시에 마지막 가장 큰 생태계의 경우에는 생물과 비생물계 사이의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생태학에서 가장 큰 연구 규모인 생태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생태계는 정의상 생물 군집과 앞서 말씀드린 생물 군집과 물리적인 환경까지 모두 포함한 가장 큰 생물계의 단위이며 생태학에서의 연구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생물 규모, 생태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생물 규모. 자, 네 가지 뭐였죠? 자, 개체, 개체군, 군집, 그리고 생태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그 생태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규모는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왼쪽의 경우에는 어떤 초원지대가 나와 있습니다. 초원지대가 나와 있고 그 초원지대는 여러 가지 다수의 지금 생물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밑에 초본식물들이 지표 위에 자라나고 지상 위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 위에 포식자인 사자가 있고 그 뒤에 아마도 초식자들인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물소떼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너머로는 초본식물보다 키가 큰 이제 약간의 목본식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군집,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간적으로 꽤 큰 연구 대상이 되겠죠. 자, 이와 반대로 매우 작은 공간 규모도 생태학에서는 얼마든지 군집으로서의 연구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흰개미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의 군집입니다. 이 작은 흰개미 안에 이 흰개미의 장 속에는 이와 같이 많은 다양한 종의 미생물들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또 뭐 부수적인 얘기로서 주된 이 미생물들의 역할은 리그닌과 셀룰로스를 흰개미가 섭식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공생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학의 연구에 있어서 그 공간적인 규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넓은 초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흰개미 한 마리 안에 들어있는 장 속에서 여러 종들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른 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태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 방법은 아마도 매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학자들은 또 다양한 시간 규모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 천이 Ecological Succession은 여러 종의 개체군이 어떤 서식처에 순차적으로 들어와 정착하고 사라지는 시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한 무더기에 배설물을 배설하고 그것이 분해되기까지 아주 상당히 짧은 기간일 수 있는 몇 주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지막 빙하기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 약 14,000년 정도가 우리가 생태적 천위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시간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로서 이주에 관한 migration, 생물들이 움직이는 거에 관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관한 연구도 예를 들어서 나비가 그냥 단순하게 이동하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부터 수목이 아직까지도 이주하는 아주 긴 기간을 우리가 생태학의 연구 규모로도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그거에 합당한 연구 방법으로서 앞서 말한 작은 규모의 연구와는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학은 다양한 시, 공간, 규모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생태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태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증거 자료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생태 증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 자연 생태계에서 어떠한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매번 모든 연구를 직접 생태계에 나가서 직접 관찰하고자 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태 증거는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 접근 방법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관찰도 있지만은, 우리가 야외에서 우리가 원하는 실험을 설계를 해서 야외 실험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세밀한 규모에서 더 세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현상은 매우 큰 규모 또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실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과 같은 추리적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은 직접 자연 생태계에 나가서 무언가를 직접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둘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실제 자연환경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실험실에서 생태학에 관련된 실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의 단순한 연구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자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매우 복잡한 자연 생태계에서 두 종 간에, 예를 들면 나비와 벌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면은 다른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또는 비생물학적인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실험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한 시스템, 실험실 내에서 먼저 두 종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면밀하게 밀접하게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한 후에 우리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설계하고 훨씬 더 타당한 실험 설계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쟁자, 포식자, 기생자들로 구성된 20종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군집은 실제로 실제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단순한 군집에 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군집의 구성이나 어떤 역할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은 이러한 군집에 대해서 자연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구를 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군집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포식자 한 종과 피식자 한 종, 또는 경쟁자 두 종, 또는 한 종의 포식자를 가진 예를 들면은 두 종의 경쟁자 정도, 이 정도를 끄집어내서 훨씬 더 단순한 실험실 환경에서 먼저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20종이 함께 존재했을 때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진행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실제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생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태학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오른쪽 사진이지만은 매우 복잡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단순화된 실험실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내용은 통계와 과학의 엄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은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한 연구입니다. 자, 즉 단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연구자가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태학은 체계화된 그리고 계획된 타당한 조사나 연구의 결과물로 얻어진 결론에 기초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결론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약속과 같은 일정 수준의 신뢰 한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믿어도 좋다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명시의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통계 분석입니다. 따라서 생태학도 이러한 통계 분석을 자신이 제시하는 연구 데이터의 신뢰도의 척도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실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신뢰 한계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태 자료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마친 뒤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로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계 분석을 마친 후에 결론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 영문 P로 표시되는 유의 수준을 흔히 사용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probability level, p-value라고 불리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P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생태학자가 여름에 병해충 발생과
그 전에 봄의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 생태학자의 가설은 온도가 증가하면 해충의 풍부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4개의 자료가 얻어졌습니다. 자, A, B, C, D고 이 모두 A, B, C, D에서 X축은 이 전 봄 평균 온도입니다. 자, Y축은 모두 해충의 풍부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생태학자가 가설을 세운 것처럼 해충의 풍부도가 증가한다라면은 지금 여기에 그려진 점선 또는 실선처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충의 밀도가 풍부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각각 A, B, C, D에 들어있는 자료가 나타내는 의미는 틀립니다. 자, 먼저 A를 보시면은 우리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좀 해충의 풍부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세워놓고 그은 이 점선에서부터 실제로 관측된 자료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점들은 이 선에 매우 가깝지만요. 이에 반해서 B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그어놓은 이 실선 주변에 매우 실제 관측된 점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료 A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부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관측된 값들이 관측된 해충의 풍부도는 증가하고 있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뚜렷하다 또는 덜 뚜렷하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타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통계학에서부터 나온 P로 표시되는 유의 수준입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P 값이 0.5, 즉 50%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P 값이 0.001로 매우 낮은 0.1%라고 우리가 지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냥 임의로 적어둔 것이 아니라 직선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자료를 분석해서 얻어진 신뢰도의 척도인 P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P값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엔 P값이 50%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온도와 해충의 풍부도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찍힐 것입니다. 즉, 비슷한 연구의 50% 정도는 이렇게 이 점선으로부터 멀어진 점들이 찍힐 것이다라는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슷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을 때 많은 경우, 즉 50% 정도는 온도와 해충의 풍부도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척도로서 50% 정도의 확률로서 온도와 풍부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B의 같은 경우에는 오직 0.1%의 비슷한 실험에서만 온도와 해충의 풍부도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나올 만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머지 99.9%의 자료에서는, 실험에서는 이와 같이 온도와 풍부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0.5 또는 0.001로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마친 후에 얼마나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50%와 0.1%는 우리가 세운 이 가설의 반대 상황이 일어날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 풍부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50%,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0.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C와 D는 어떠한 P값을 가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C와 D 중에 어떠한 것의 P값이 더 작을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챕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개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맨 먼저 현대 생태학의 정의와 현대 생태학의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 생태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신 것은 생태현상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매우 작거나 매우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양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생태 연구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태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직접 자연계에 나가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직접적인 관찰법,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자연에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우리가 관찰 또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 그 다음에 야외 실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와 같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실질적인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 등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태학은 엄격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되며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유의수준, p-value, p값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며 마지막에서는 직선 회귀 분석에 의해서 나온 p값을 실제 p값을 이용해서 그 p값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면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유의수준 p값이 어떻게 자료에 부여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